6장 마음속에 자리 잡은 증오. 나는 몇 가지 전략을 갖고 있었다. 가장 먼저 전학을 간 새 학교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불량스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고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고 교내 연극반 활동도 열심히 했다. 아무리 긴 대사라 해도 충분히 연습만 하면 내 잘못된 언어 습관이 들통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언어 교정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16살이 되자마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도 사고 치료비도 충당할 생각에서였다. 마침내 $200가 모아졌을 때 나는 내 계획에 대해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고 며칠 뒤에 아빠는 작고 오래된 중고 포드 광고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자, 한번 보러 가자. 아빠가 내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나는 무척 흥분되었다. 적어도 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빠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았다. 중고 포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빠는 엔진도 제법 튼튼하고 하니 부품 몇 개만 갈아 끼우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다. 색깔은 무슨 색으로 다시 칠하고 싶니? 파란색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 스톰이 네 생일이 다음 주던가? 나는 아빠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생일날 아빠는 그 차를 몰고 나타나셨다. 엔진에서는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어느새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말끔히 도색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아빠를 꼭 끌어안았다. 그때 엄마는 창밖에서 기뻐하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다. 시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나를 놀아보면서 비꼬기 시작했다. 차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차야. 내가 너만 할 때에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어. 그런데 왜 너한테 차가 있어야 되지?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줄 아니? 착각하지 마.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엄마가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어떻게 언어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나는 그 흔한 노래 연습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절대 네 맘대로 그렇게 순순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어 치료사에게 교정 수업을 받았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 해도 내 문제는 아무래도 쉽게 치료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일단 목구멍이 지나치게 긴장이 되어 있어서 입을 열어 목구멍을 트는 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말을 빨리 하느라 발음이 엉키곤 했는데 더 천천히 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발음하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나 걸리는 지루한 연습이 필요했다. 하지만 연습을 해도 연습하기 전과 비교할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나는 절망과 좌절로 눈물을 삼키곤 했다. 나의 두 번째 전략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한 돈을 버는 것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우리는 딸기 농장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나와 아빠는 그 농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주유소 일은 일한 만큼 수입이 나오질 않아서 아빠는 다시 정규직을 택하신 것이었다. 일을 쉬는 날이었던 어느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6살 된 수지와 함께 쓰고 있는 내 작은 방을 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지가 뒤죽박죽 어지럽혀 놓은 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다. 서랍 안이며 수지의 옷장과 침대는 온통 난장판이었다. 벌써 오래전에 청소를 했어야 했다. 수지도 잠깐 돕는가 싶더니 금방 밖에 놀러 나가 버렸다. 청소를 끝내려는 순간 엄마가 방에 들어왔다.
엄마는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내 손에 들려진 빗자루와 걸레 그리고 말끔히 정리된 방안을 둘러보더니만 화를 벌컥 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지?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좀 한 것뿐인데요, 뭐. 엄마는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나에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 청소를 해도 내가 해.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집이란 말이야. 그리고는 이제껏 내가 열심히 정리해 놓은 옷이며 책, 장난감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내던지는 것이었다. 선반 위에 있는 것들이나 서랍에 있는 것들도 헤집어 놓고 내동댕이 쳤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미칠 것만 같아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엄마를 저지하러 엄마에게 덤벼들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엄마가 내 오른쪽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귀며 볼, 눈까지 얼얼하면서 정신이 없었다. 엉겹결에 나도 엄마가 했던 그대로 엄마의 얼굴을 있는 힘껏 때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엄마도 깜짝 놀랐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순간 한밤중에 엄마가 나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얼른 지갑을 챙겨 들고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진정시키면서 대신 엄마를 큰 소리로 욕하기 시작했다. 그래, 엄마는 울어줄 가치도 없는 여자야. 완전히 늙고 정신 나간 마녀라고. 머지않아 여기를 떠나게 될 테니까 이제 다시는 그 여자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어. 이곳저곳에서 몇 학기를 다닌 끝에 나는 음악을 전공으로 UCLL에 편입을 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환경이라는 점이 벅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내게 버거운 일이었다. 당시 나의 정서불안 증세가 꽤 심각해서 수시로 좌절과 절망감을 맛보아야만 했다. 물론 우울증도 어느 정도 안고 살았다. 때문에 나는 남자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채우기를 원했고 남자를 사귀는데 별다른 거리낌 없이 좀 헤프게 사귀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기에 결과적으로 나는 어느 누구와도 가깝게 지내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내게는 유부남들이 더 매력적이었다. 특별히 한 교수와 열렬한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나 자신이 참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자초한 그 상황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가 유부남이었기에 우리의 만남은 늘 비밀스러워야 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있었던 그 지적인 남자가 나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이 생각하기에는 벅 낭만적이고 근사해 보였지만 한편 죄책감과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억눌러 왔다. 곧 여름방학이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방학을 맞아 나는 다시 딸기 농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바꿨는데 한 소극장에서 하는 멜로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연기하고 노래하는 것이었다. 거기서 남자 주인공으로 같이 출연한 사람은 매우 잘생기고 연기를 잘하는 희극 배우 스티브 마틴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쾌활하고 감성적이었는데 처음에 우리 사이는 함께 시와 철학 그리고 연기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받기만 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왠지 내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여성적이 되는 것 같으면서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결혼할 운명은 아니었다. 결국 슬픈 이별도 없이 흐지부지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그때까지의 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후회나 나쁜 감정도 없었던 유일한 만남이 바로 스티브와의 만남이었다. 다음 학기에는 스코트 랜스데일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주간을 보내자고 했을 때에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다. 스코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전부 있었다. 너무나 깔끔하고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잘 다듬어진 잔디는 틈 하나 보이지 않았다. 스코트의 부모님은 뜻밖의 평범하신 분들이었고 나를 꽤 아껴 주셨다. 내가 스코트의 부모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보다 부모님을 더 좋아한다고 스코트가 놀려대기도 했다. 하지만 스코트의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우리 엄마와 스코트의 엄마와 바꿀 수만 있다면 스코트에게 뭐든 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을 정도였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부드럽고 아름다운 분이었다. 우리 엄마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가 없었다. 머지않아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친구 같은 친밀감을 느끼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내 지난날의 세세한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은근히 경계하기도 했다. 만약 어렸을 때 광에 갇힌 일이며 밤마다 엄마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안을 배회했다는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분명 나를 내팽개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던 어느 날 저녁, 손님들도 모두 돌아가고 스코트의 부모님도 잠자리에 들었다. 거실에는 나와 스코트만이 남아있었는데 우리는 벽난로 옆에서 가볍게 술을 몇 잔 나누었다. 너무나 사랑이 굶주렸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얼마 안 있어 뼈저리게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게 여행을 마친 몇 주 있다가 아빠에게 엄마의 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신분열이나 망상증 같은 용어들만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어쨌든 엄마의 상태가 꽤 심각하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었다. 엄마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꺼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정신질환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동정어린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었기에 나와 아빠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 들로레스 이모도 어느 정도 엄마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를 도와 엄마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오기로 했다. 아무래도 너도 좀 와줘야겠구나. 들로레스 이모가 나를 청했다. 내 엄마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 의사가 네 엄마 혼자 힘으로 병원에 오게만 한다면 벌써 반은 성공한 거라고 말하더라. 억지로 병원에 끌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야. 하지만 이모,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는 순순히 병원에 따라 나서지 않을 거예요. 나만 빼고는 모두들 엄마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상태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일주일 후에 들로레스 이모와 아빠와 함께 엄마를 만나기로 했다. 두 분은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차를 몰면 엄마가 아주 순순히 따라 나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아빠나 이모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우려될 뿐이었다. 아빠랑 이모는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어. 엄마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잘 모르고 계시군. 엄마는 자기만 빼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엄마에게 정상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그러시는 거지? 하필 그때는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나는 시험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먹거나 잠을 자는 것도 무척 힘들어지고 말았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려니 했는데 계속 심해지는 바람에 결국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혔고 머릿속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 나도 모르게 캠퍼스 근처의 조그만한 교회로 발길을 옮겼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나에게 남아있는 선택사항들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았다. 그 어느 것도 썩 좋지 않았다. 결혼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만약 지금 당장 스코트에게 달려가 임신 소식을 전하고 결혼을 하자고 그러면 스코트가 다시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스코트는 촉망받는 법대생에 학교 안에서 유명 인사이고 또 집안에 대해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기에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그 얘기를 다 포기하고 나와 결혼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게 뻔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자살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자살하면 아빠와 수지는 어떡하지? 지금은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데 만일 내가 자살하면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빠와 수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아기를 낳는 것은 더 끔찍해. 그래,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 나는 아무 갈 곳도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 그 뒤로 제대로 먹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구역질이 나면서 잠도 잘 못 자게 되었다. 그 와중에 결국 엄마와 마주쳐야만 하는 날이 다가왔고 들로레스 이모도 집으로 출발한다고 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운전도 못할 정도였는데 하여튼 집에 간신히 도착하긴 했다. 문 앞에서 들로레스 이모가 나를 반겨주었지만 순간 머리가 아찔해져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얼른 목욕탕에 들어갔다. 어쨌든 들로레스 이모가 거기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얼마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다. 만약 이모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기만 하면 이모가 나를 데리고 이모 집에 데려가 편히 쉬도록 해줄 것이었다. 그러면 그 따뜻한 방에서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날 때까지 푹 쉬기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오 하나님,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저는 완전히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나는 조용히 목욕탕에서 나와 이모에게 말했다. 이모, 정말 죄송한데요. 저 그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몸도 좋지 않았고 또 기말고사 기간이라 공부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차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저 대신 아빠에게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모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얼른 내가 살고 있는 조그만한 아파트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기말 시험이 당장 내일이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왜 기도하는지, 또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이 잘 기억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돌로레스 이모에게 전화가 왔다. 그래, 좀 어떠니? 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조금 있다가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얼른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우리가 병원에 가자고 다가가니까 내 엄마가 아주 발작을 하더구나. 내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본 건 정말 처음이야. 얼마나 끔찍하던지,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더구나. 넌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들어왔는걸요. 어쨌든 네 엄마를 설득하는데 글쎄 우리 보고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겠니?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채 막아서기도 전에 차를 타고 훌쩍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도 모르지. 어젯밤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거든. 의사는 이 아빠에게 몇 가지 서류에 동의 서명만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엄마를 찾아다가 병원에 강제 수감할 수 있다고 그러더구나. 그래서요?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하셨죠? 네 아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구나. 사실 아빠는 지난 수년간 엄마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아오면서도 더욱 끔찍이 엄마를 위하고 사랑했다. 언젠가는 엄마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은 분이셨다. 스토미, 모든 것은 이제 너에게 달려있는 것 같구나. 이모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계속 말을 이었다. 네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제 너밖에 없어. 제가요? 이모, 농담하지 마세요. 엄마랑 제가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며 지내왔는데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네 엄마가 너에게 얼마나 끔찍한 엄마였는지 말이야. 나는 내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엄마의 상태를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모의 그 말에 왠지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이모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임신한 상태에다 몸도 좋지 않은데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마당에 아빠와 수지가 전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고 1년 동안 임신한 사실을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이제 와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아빠와 수지에게 더욱 잔인한 일이 될 것이었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